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은 또 한국만의 어떤 특별한 이 좌파 우파의 형성이 또 있어. 이게 참 맥락이 없이 복잡해. 한국은 뭐냐면은 더 맥락이 없어요? 더 맥락이 없어. 왜냐면 이제 민주주의 역사가 너무 짧고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가 굉장히 짧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근대화를 느끼는데, 근대화가 뭔지 알아? 근대화가 이제 그냥 뭐 약간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량 생산에 의한 경제 성장이나 아니면 어떤 개인의 자유나 평등 이런 사상들의 확립 뭐 이런 것들이 근대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굉장히 늦게 했어. 조선시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근대화 붐이 일어났던 시기인데 조선시대 조선은 사실 그래, 좀 근대화와는 좀 관련이 없었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근대화는 사실 일제강점기 때부터 거의 시작됐다고 보는 게 무방해. 그렇게 보는 게 맞고 역사가 짧아. 근대화 역사가 짧기 때문에 민주주의 역사가 짧고 이 무대가 짧아서 이 좌파 우파라는 개념 형성도 굉장히 좀 중구난방으로 됐어. 여기는 어떻게 됐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한 지식인 세력들이 있는데 이 독립운동을 한 지식인 세력들, 아니 일제시대 때 이제 뭐 교육이나 뭐 개몽운동을 했던 그런 지식인 세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이제 세계적 좌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지. 그때 딱 이제 공산주의 막 소련이나 막 이런 애들이 이제 좀 자리를 잡기 시작한 시점이어가지고 이제 좌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야.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던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당시 식민 조선의 지식인들이 뭐 거의 한 비율 따지면 7대3, 8대2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공산주의 좌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에 반면 공산주의를 별로 안 좋아하고 공산주의는 분명히 실패할 거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던 이른바 우파 지식인들도 몇 명 있었지.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승만이었고 진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일찍부터 그냥 공산주의가 잘못될 거라는 걸 알아봤던 것 같아.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승만 어느 쪽이냐? 자, 이것만 얘기 들으면 이승만 어느 쪽이에요? 이승만은 우파인 거지. 그치? 그러면 자유지상주의인 거야?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파는 이제 자유지상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일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치? 근데 오늘날 우파는 현실적으로 이 좌파 영향이 너무 세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뭐 어떤 생각의 변화를 거쳐서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어느 정도로 타협을 했어. 이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국가의 영향을 조금은 인정하는 거야. 이승만이고 뭐 누구고 우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 다 그래.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 완전 자본주의는 무리가 있다. 어느 정도는 국가가 이제 좀 잘 해줘야 된다, 컨트롤을. 이런 생각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그래서 진짜 고전적 자유주의자, 자유지상주의 그 자체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별로 없어. 근데 그거에 가까운 사람들은 있지. 그거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있지. 그래서 이승만도 또 그쪽 영향을 많이 받았지. 하지만 국가의 것도 좀 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금을 문제를 생각해보면은 이 좌파와 우파를 현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좌파와 우파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파는 세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세금이 많아서 넣는다고 생각을 해. 그치? 너무 많은 세금을 걷으면 그건 개인의 자유와 또 소유권을 억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개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한다 라는 생각을 우파는 하는 거고, 좌파는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어야 된다고 생각해. 특히 부자들의 세금을. 그래야지만 부의 분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타협을 했다. 세금이 필요하다까지는 거의 타협을 했다. 진짜 세금은 그냥 그 자체로 약탈이고 국가가 개입해서 안 되는 영역이야. 개인의 소유는 절대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오늘날은 거의 극소수다. 마치 모든 걸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라는 공산주의자들이 극소수인 것처럼 이 양극단은 굉장히 소수가 됐고, 이 좌파 우파의 표준 모델은 어느 정도는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는데 그 역할이 어느 정도여야 되냐, 얼마나 개입을 해야 되냐, 많이 해야 되냐, 적게 해야 되냐에 따라서 좌파 우파가 약간 나뉘는 거지. 지금 현대? 지금 우리나라가? 그치. 우리나라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그래. 그러면 근데 이거 약간 좀 부가적인 건데 자본주의 하면 미국 유명하잖아. 그치. 그럼 미국은 지금 무슨 상태예요? 좌파예요? 우파예요? 미국이 자본주의로 유명한 이유는 미국이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우파적인 어떤 그 이념에 따라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뭐냐면은 미국은 세워질 당시에 우리가 고전적 자유주의, 즉 자유지상주의라고 하는 그 세력의 영향을 그냥 그대로 받았어. 그냥 완전 때려박았어. 때려박았어. 그래서 그런가 보구나. 그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 미국의 건국초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건국의 아버지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롤모델을 하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들은 대체 건국 이념 자체가 영국이 우리 식민지 미국에, 영국의 식민지잖아요, 아메리카 대륙이. 우리 식민지 미국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우리의 돈을 빼앗아가지고 그들이 가질 권리가 없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영국인들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그들의 것을 뺏을 권리가 없는 것과 정확히 마찬가지의 논리다. 이게 미국의 건국 대통령 워싱턴이 한 말이거든.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들어봤다. 가장 위대한 사람인 토마스 제퍼슨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또. 우리가 이 개인들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가는 개인의 가장 충실한 하인들이고 종복들이야. 그래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중요한이자 단일한이야. 국가의 의무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냐면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거야. 국가가. 이거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 이거를 보호하는 걸 넘어서 다른 뭔가를 취하려는 국가는 그 개인들, 그 시민들에 의해서 혁명에 의해서 없어져 갔다니. 그래서 그 국가를 뒤집고 새로운 국가를 다시 건설하는 거는 이 개인들, 자유로운 개인들의 권리이자 심지어 의무라고까지 얘기를 해, 제퍼슨은. 제퍼슨? 토마스 제퍼슨, 그 미국의 3대 대통령이자 아 그래요? 3대 맞아요. 3대 맞아요. 3대 대통령이자 이 건국 독립운동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인 완전 자유주의상지 그 자체지. 그러네. 그냥 국가가 개인을 위해 있는 거야.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뭐 돈을 걷어갈 것도 없어. 그냥 철저하게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시민적인 그 안전 이것들을 보장해주는 것 그것만 딱 국가의 역할인 거야. 이런 걸 바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자본주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거지. 근데 오늘날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 리버럴 좌파 세력들이 이제 많이 이제 미국에도 있고 그리고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 미국 건국 초기 이념에 비해서는 많이 타협을 했어. 그래서 이제 뭐 자본주의의 상징하면 미국 하긴 하지만 실제로 미국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굉장히 많이 혼합된 그런 체제지. 현재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이기도 해.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굉장히 또 사회주의적인 정책도 굉장히 많고. 왜냐면 모두 따라 다르고. 세금이 너무 세잖아. 그치, 세금이 또 센 것도 있고. 근데 세금도 다 종류마다 어떤 세금은 굉장히 또 자본주의적이고 어떤 세금은 또 사회주의적이고 이런 게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만 미국도 그래.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미국이 이제 약간 우파들의 바이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좌파들이 이제 미국을 이용해서 야 미국도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미국도 이렇게 사회주의적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인용이 다양하게 가능할 정도로 혼합체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무슨 얘기 하다가 나왔지? 우리나라 얘기하자. 우리나라 얘기 어디까지 했지? 이승만 얘기하고 뭐였지? 이승만 얘기로 돌아가면 되나? 맞다. 이승만 님이 자유지상주의였다. 자유주의인데 이제 약간 좀 타협을 해가지고 자유주의상주의냐고 물어봐서 내가 타협을 했다 이렇게.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미국 얘기를 해봤어. 그치 맞아. 자 그럼 이승만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해방이 됐어. 독립이 됐어. 그럼 이제 우리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 세워야 되는데 오빠 7대3 또는 8대2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은 7 또는 8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 공산주의 좌파 세력들이 우리 새로운 어떤 건국은 공산주의 이념 기반으로 좌파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 심지어 실제로 그때 이제 소련이라는 이제 국가가 굉장히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던 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우리나라를 먹는 그런 흐름이었어. 소련군이 이제 일본군 떠나갈 때쯤 막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고. 근데 미국은 이제 그 소련에 맞서서 그래도 우파의 좀 약간 상징처럼 그때도 더 확실히 있었던 때였으니까 우리나라를 마냥 공산주의로 만들기에는 또 뭐 했던 거야? 미국이? 우리나라에 그냥 완전 소련의 영향력 안에 내버려두긴 또 뭐 했던 거야? 그래서 딱 선을 딱 잘라 그어가지고 이제 북쪽에는 이제 약간 좀 공산주의 소련의 영향이 그대로 노출된 어떤 그런 정권이 들어서 여지가 딱 돼버린 거고 그리고 남쪽은 이제 약간 미국의 영향 안에서 좌파 우파가 계속 싸우는 그런 형국이 돼버린 거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한반도를 같이 이렇게 딱 한 국가로서 살아왔는데 누가 이렇게 딱 갈라져가지고 앞으로 영원히 갈라질 거라 생각했겠어. 근데 영원히 갈라져버린 거야. 왜냐면은 남쪽에 있던 대통령 이승만이 저 북쪽에 있는 세력들과 이제 타협을 하든지 뭐 어떻게 대화를 하든지 해서라도 막 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걸 다 거부한 거야. 나라가 반쪽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산주의는 안 된다라는 것도 강경한 걸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이건 되게 평가할 여지가 되게 다양해. 오늘날 공산주의에 몰라도 아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야 이승만이 굉장히 식견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남쪽이라도 살렸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좀 뭔가 민족주의적으로 뭔가 한민족은 중요해. 야 어떻게 영토가 이렇게 중요한 영토 이렇게 작게 만들거나 뭐 이렇게 뭐 이산가족들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 가르는 게 말이 되냐 분단이 말이 되냐 너는 분단의 원흉이다 이렇게 욕할 여지도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네. 이승만의 이제 평가가 이제 갈리는 지점인 거지. 어쨌든 이승만은 어떤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런 강력한 반감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공산주의가 더 인기도 많고 대중들에게도 대중들이 듣기 딱 좋잖아. 와 다 같이 잘 사냐. 뭐 얼마나 좋겠어 그게. 대중들이 죽기에도 좋고 지식인들도 대부분 동료들도 이제 공산주의를 어느 정도 추종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혼자만 그냥 끝까지 공산주의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박아버린 거야. 이승만. 자기 욕을 먹을 각오를 하면서도 사실 이게 되게 안 좋은 거고 정치적으로 이 표를 얻기에. 근데도 이승만은 북쪽과 타협은 없다. 우리는 철저하게 소련의 우산을 벗어나서 자유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남쪽에 이제 단독 정부를 구성하는 거지. 욕 진짜 많이 먹어. 욕 엄청 많이 먹지. 지금도 욕 먹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승만이 그런 강력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이승만을 욕하면서 이승만을 분단의 원흉이라고 많이 사람들이 부르는데 들어봤어. 근데 이게 나중 일이지만 소련이 이제 붕괴되고 사회주의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당시 뭐 비밀 문건들 많이 공개가 됐는데 이 비밀 문건에 따르면은 소련의 비밀 문건? 소련의 비밀 문건. 이 문서에 따르면 이미 북쪽은 이승만이 뭐 단독 정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기도 전에 이미 거의 정부가 완성됐어. 비밀리. 아 진짜? 내적으로. 뭐 통일해서 남쪽까지 먹으면 좋지 우리가. 근데 만약에 남쪽이 뭐 우겨가지고 뭐 계속 미국 영향 안에 있겠다. 자본주의를 지키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래 그럼 우리는 우리네 나름대로 뭐 정부를 해가지고 그런 공산주의 정권을 만들면 되지 라는 그런 생각 아래 이미 뭐 정부 구성이 거의 완료가 된 거였어. 그러니까 이승만이 뭐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 북한이 분단의 그 싹을 터놓은 거지. 왜냐면 거기서 그 비밀리에 밝혀진 문서들에 따르면 이제 이미 완료가 됐으니까. 근데 전에 이미 완료됐다는 거야? 이승만이 이제 그렇게 선포하기 전에? 이승만이 이제 공산주의자와의 타협은 없다. 우리가 북쪽이랑 조금만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결국 소련의 우산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이승만은. 그래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이승만은. 그래서 이승만이 이걸 먹은 거야. 네가 그렇게 단독 정부를 주장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좌우 합작, 좌우가 힘을 합쳐가지고 또는 남북이 합작을 해가지고 뭔가 좀 통일적인 정부를 구성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이미 북한에서는 내부적으로 정부 구성을 완료했다는 거지. 이승만이 뭐 단독 정부를 주장하기도 전에. 그래서 분단은 사실 예견된 거였다는 거야. 그런 문서가 발견됐다고 했잖아. 이승만이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 그냥 우리 쪽을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쪽으로 하자. 그치? 만약에 뭐 남한 애들이 뭐 기어 들어와가지고 저희도 그냥 북한이랑 함께 공산당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거고, 개꿀인데 근데. 그게 아니어도 그냥 우리는 단독으로 충분히 북한 공산당 정부를 꾸리자 이거인 거지.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이승만이 이렇게 공산당이랑은 타협하지 않고 때문에 그러니까 분리됐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야. 그치. 오히려 이승만이 이제 타협을 안 하겠다라고 한 거는 굉장히 또 해안이 있는 걸 평가할 여지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통일 정부로 수립될 수 있어도 우리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는 거를 막긴 어려웠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야. 이게 이승만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지. 그 소련의 그 기밀 문서들이 공개된 이후에 이런 주장들이 좀 되게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이해가 좀 돼?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승만이 이제 결국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강력하게 주장한 끝에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꾸려지고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선출됐어. 그 이승만이 선출된 이래 남한은 이제 북한과는 다르게 이제 어느 정도 자유를 존중해주고 개인의 어떤 자유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 사유재산 이런 거 다 존중해주는 우파적인 정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근데 물론 이제 그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또 많이 타협을 한 거지. 그치. 국가 영향력이 좀 있기도 하니까. 특히 이게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우파적이 할 수 있는데 이제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이승만 정부 독재 정권이라잖아. 아 진짜? 이승만은 그냥 자기가 다 권력이었어. 권력이 좀 빡센 그 대통령을 지향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을 2번까지밖에 할 수 없었는데 3번까지 해먹으려고 삼선 개헌이라는 걸 또 시도를 한 거야. 3번째까지 하려고 막 이렇게 시도해가지고 뭐 4.4, 5.2 개헌이다 해가 막 부정적인 막 어떤 방법을 막 쓰는 거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되게 독재적인 정부로 평가를 받아. 특히 이제 말년에 이제 이승만 정권을 물러가라고 막 그때한테 시위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막 발포도 하고 총을 쏴가지고 사람도 죽고 이러고. 진짜? 그거 가지고 이승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승만의 책임이 없고 이승만 그때 당시 늙었고 발포 명령이 있는 것도 몰랐고 그 밑에 하수인들이 다 한 짓이다 그렇게 옹호를 많이 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사실이야. 근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 왜냐면 그 당시 그가 이제 책임자였고 총 책임자였고 정권의 어떤 권력이 한 방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걸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은 그건 진짜 무능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승만 일반적으로 독재 정부라고 평가를 받아.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면에서는 또 그 당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얼마나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이런 걸 중시했어. 그런 사람들이 보기 용납할 수가 없는 그치. 그런 것인 거지.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한 거야.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봐봐 우파는 무조건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거든. 근데 이게 이승만 정권은 한국으로 대입해보면은 경제적인 자유는 맞아. 경제적인 자유는 우리도 그 국제적인 스탠다드 우파 개념이 딱 들어맞게 해줘.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 소유를 인정해주고 기업의 어떤 그 경제 활동들을 다 되게 추구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정치적인 자유로 가면은 예를 들면 뭐 정치적인 자유 하면 뭐가 있을까? 투표가 대표적일 수 있고 뭐 출판과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정치적인 자유들은 이승만이 굉장히 억압을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거야. 이승만 정권이 우파적인 정권이라고 했잖아 북한에 비해서.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했지? 개인의 소유물. 소유.
소유와 재산, 재산. 이런 거를 존중해주고 존중해주고. 기업이 잘 날지도록 잘 이렇게 해줬다. 그치.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인 자유를 잘 인정해준다. 근데 정치적으로는 좀 굉장히 약간 빵빵빵. 경찰이 막 되게 막 개인의 자유를 막 억압하는 느낌이 좀 있었고 출판과 뭐 언론 막 이런 것들이 막 정부의 막 규제를 막 받았고 예를 뭐 정부에 막 부정적인 기사를 쓰면은 막 기사 못 쓰게 하고 신문은 막 폐간해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 정치적 자유는 좀 굉장히 부족했던 시절이었어. 뭐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뭐 공산당이 저렇게 퍼슬퍼렇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냥 자유롭게 이렇게 하겠냐. 우리 내부에도 이렇게 공산주의 무리들이 막 이렇게 막 간첩질하고 그럴지 모르는데 국민의 어떤 자유를 조금은 제한하는 게 맞다. 이런 논리가 이제 가미돼가지고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기 시작한 거야.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뭐 상관이 없지. 정치적으로는 고전적인 어떤 자유주의자들과 좀 다른 길을 갔다. 이해가 돼? 이게 이제 이승만 정부 다음인 박정희 정부. 뭐 그 사이에 뭐 한 정부가 있긴 하지만 거기는 너무 짧았고 박정희 정부가 이제 이어받았는데 이 박정희 정부는 박정희 개인은 이승만을 정말 싫어했지만 박정희 역시 비슷해. 독재 정권이고 경제적 자유를 인정해줘. 하지만 그래? 정치적 자유는 이승만보다 더 탄압하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은 국민의 투표로라도 대통령이 됐거든. 근데 박정희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국민 투표도 안 하고 장충체육관에 모여가지고 뭐 선거 인단이 따로 있어. 걔들이 그냥 박정희 투표하게끔 한 거야. 그럼 거의 뭐 99%막 이런 표를 받아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된 거지. 되지. 그래서 이승만은 대통령을 3번 했거든. 박정희는 대통령을 5, 6, 7, 8, 9대까지 박정희를 한 거야. 5번 한 거야. 대박. 5번에 내가 알기로 아마 이 8, 9는 이제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뽑힌 게 아니라 이 장충체육관의 그 짜투리 선거로 당선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때는 이제 민주주의 또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랑은 완전히 거리가 먼 세월이었지. 이게 국제적인 스탠다드로 가면은 그래서 국제적인 스탠다드에서 우파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좌파는 평등을 중시한다고 했잖아. 결과의 평등을 중시한다고 했잖아. 근데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려면은 국가가 굉장히 할 일이 많고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세지거든. 그래서 약간 국제적인 스탠다드의 이제 우파 좌파는 개인 대 정부로 치환할 수도 있어. 우파는 개인 중시, 좌파는 정부 중시. 오케이,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승만, 박정희라는 이 두 우파 정권은 경제적으로는 개인 중시잖아. 근데 정치적으로는 정부에 굉장히 셌단 말이야. 그래서 혼합적인 거야, 이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대통령 둘 다. 오케이. 근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정부에 반대하는 이른바 야당 세력들은 완전히 이 독재 정부의 정반대로 정치적 자유를 달라 그러고 경제적으로는 좀 더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고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얘네들이 오는 날 이제 한국 좌파의 이제 진영이 된 거지. 국가주의. 일종의 국가주의지. 국가주의도 개인의 어떤 자유를 또 이렇게 또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 예를 들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예를 들어보자. 어떤 거? 양심적 병역 거부. 나는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나는 총을 들고 군대를 갈 수가 없어. 근데 대한민국 남자는 다 군대 가게 돼 있잖아 지금. 나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총을 들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내 양심이 이거를 허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난 군대 안 가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어떤 특정 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너들도 너의 양심이 없어서 군대에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아니다 저건 저들의 양심과 자유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우파들이 전자야. 이들도 군대에 보내야 된다. 진짜? 좌파들이 얘들을 도와주는 거야. 그래? 반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제적 스탠다드랑 섞여서 좀 약간 혼용이 돼서 그런 거지. 그래? 원래 일반적으로 이제 우파는 자유잖아. 그치. 그럼 이 사람들이 우파가 도와주는 게 맞거든. 국제적 스탠다드에서 엄밀히 따지자면. 근데 우리나라 우파는 이제 많이 혼용이 돼 있어. 이승만 박정희 정부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정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개인의 어떤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덜 예민한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좀 이런 말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을 때렸잖아. 이 계엄을 때린 거는 개인의 어떤 정치적 자유에 큰 위험을 가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우파들은 옹호를 해. 우파는 원래 자유잖아. 자유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옹호하는 거야. 왜냐면은 이들에게 중요한 건 사실 경제적 자유지 정치적 자유가 아니거든. 그래? 근데 계엄이라고 따진다 보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개인이나 정치나 다 그냥 제한을 두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엔.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전두환 정권 생각해보면 전두환 정권은 이제 진짜 뭐 계엄도 막 때리고 막 국민들도 많이 죽이고 정치적으로 독재 그 자체. 독재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 물론 박정희 정권에 비해 좀 나아진 측면도 있긴 한데 더 심해진 측면도 있지. 근데 경제를 보면은 경제는 그 시절이 완전 제일 잘 이루어졌던 시절이거든. 들어본 것 같아. 이제 김재익이라는 이제 가장 훌륭한 공직자가 한 명 나타나가지고 이 경제적 자유를 막 엄청 막 중시한다는 어떤 그런 일념하에 완전 국가를 막 개혁해가지고 박정희 이승만 때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막 자유롭게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은 뭐 경제적으로 뭐 엄청난 호황을 누리면서 막 야구 막 프로야구 막 개막하고 막 영화 산업 막 풀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또 경제적인 막 자유를 드린 거지.
이런 게 다른 거야. 누군가는 독재 정권에 싸워야 된다는 이유로 막 정치적 투쟁을 하고 민주운동을 하고 이런 시절에 누군가는 이 시절보다 경제적으로 다 자유로운 시절이 없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경제적 자유하면 뭔가 약간 좀 주식할 자유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하면 뭐냐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삶의 거의 전부야. 왜냐면은 내가 나의 직업을 고를 자유야. 내가 막 부동산을 어디서 살지, 언제 어떻게 팔지, 가격은 얼마나 책정할지 막 이런 걸 할 자유. 임금을 내가 얼마를 받을지 선택할 자유, 임금을 내가 얼마를 줄지 선택할 자유. 이런 것도 포함해서 우리가 뭘 사러 가, 물건을 사러 가서 사거나 안 사. 아니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사, 어떤 물건을 얼마나 사. 사실 우리 삶에 경제적이지 않은 게 거의 없어.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가 사실 시민의 생활에 가장 직접되는 거인 거지.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시했던 전두환 정권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호황을 가져다 준 거고, 그게 높이 평가받으나 점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파들 보실 때 계엄이라 해봐야 뭐 계엄됐을 때 뭐 한동훈, 이재명 같은 윤석열이 싫어하는 막 사람들이 막 잡혀간다 해. 잡혀가는 거는 대다수의 시민들의 삶이랑 관계가 없어 보여. 그리고 국회가 마비되고 군인들 막 군인들이 막 다스리고 막 언론 출판이 막 제지돼. 이런 것들은 사실 실제로 우리 삶에 이게 얼마나 관여가 되냐 이거야. 이들이 봤을 때. 왜냐면 경제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놓은 뭐 모든 경제적인 그런 어떤 풍요들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오히려 세금을 갑자기 빡세게 걷어. 세금을 갑자기 빡세게 거두거나 아니면은 막 기업 활동에 막 제재를 때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지장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파들은. 이게 우리나라 우파들은 완전 자유주의적이다라고는 보기 더 어려운 거야. 물론 미국도 우파하면 이미 많이 타협을 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나라는 더 심한 거지. 국가주의와 자유주의가 완전 섞여버린 게 우리나라 우파인 거야. 좌파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거는 우파가 섞인 만큼 좌파도 섞인 거야. 좌파는 어떻게 섞였냐면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자유를 중요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는 인정 안 하는 거야. 아까 딱 처음 얘기한 게 5억을 번 사람이 있고 1억을 번 사람인데 그게 정당한 노력에 일거한 거면은 그거를 갖다 뺏어가지고 막 나누는 게 이게 오히려 불공평하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거든. 그래서 좌파인 사람들이 세금을 막 그치, 세금 많이 걷자 내라고 하는 거고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거둔 이 소유, 재산들을 이제 국가가 강제적으로 막 분배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고, 또는 뭐랄까 노동이라든지 임금, 그 가격 이런 것들도 국가가 막 강제로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만 적절한 이제 그런 어떤 모델이 나온다. 우리 사회의 어떤 질서가 잡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계획 경제를 해가지고 경제 모든 분야에 국가가 의도적인 개입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버리는 거야. 경제적인 측면. 그렇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데 좌파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존중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걔네 그래서 이제 병역을 그렇지, 병역 같은 거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고, 뭐 기독교적인 이슈가 뭐냐, 동성애에 대해서도 기독교 우파들은 동성애에 굉장히 막 반대해. 기독교 우파들은 동성애 막 굉장히 반대하고 동성애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해. 근데 이 우파는 자유잖아. 원래 국제적인 원조 스탠다드로 가면은 우파는 동성애를 조금 더 존중해줘야 되거든. 반대로 좌파는 그냥 국가 중시란 말이야. 근데 좌파가 오히려 동성애들을 옹호해주고 동성애를 조금 더 막 보듬으려 하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되게 우리나라 막 섞인 거지. 오케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좌파와 우파의 현재 상태. 차이점이야. 이 차이가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뭐 국제적인 스탠다드가 좀 다르게 된 이유는 이승만, 박정희라는 두 독재 정권이 기본적으로 우파 정권을 표방했고 지금도 우파들에게 이제 칭송을 받는 정권인데 이들의 성격이 너무 복합적이었다고. 정치적으로 너무 억압적이었고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혼동이 돼버려서 이들을 반대하는 세력은 당연히 이들의 어떤 안티테즈였기 때문에 이들과 다르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정치적으로는 자유 중심, 경제적으로는 이제 약간 좀 자유보다는 평등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들을 반대했던 거고, 그래서 한국의 좌파 우파를 형성해.